19금 아니 29금 세상에서 가장 퇴폐적인 이 클럽을 제가 최대한 심의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부촌 비벌리 힐즈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파티가 2015년 SNCTM이라는 회원제 클럽으로 운영. 이후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 러시아의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오직 SNCTM 클럽 회원들만의 은밀한 파티가 열렸는데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클럽인 만큼 누가 이 클럽 회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다만 A급 할리우드 스타, 영화 제작자, CEO, 변호사 등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할리우드 스타 누구? 무지하게 잘생긴 톰 크루즈. 나는 만 아니면 돼. 진짜? 추측이고 소문이에요. 아, 소문이라고? 노란. 이 29금 사교 클럽의 파티 수위가 어느 정도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눈앞에서 마구마구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파티 드레스 코드부터 살펴보면요. 남성들은 턱시도를, 여성들은 드레스나 란제리를 입고 참석해야 하고요. 회원 대부분이 가면을 쓰기 때문에 파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된 파티에서는 위스키와 와인을 마시며 섭외된 포르노 배우들의 에로틱한 기교들을 감상하는 등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에 맞춰 각자의 방식으로 화려한 파티를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아, 되게 순화를 많이 시키셨는데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뭐가 각자의 방식대로 화려한 뭐야 그게? 뭘 하냐고 이 안에서. 지금 전 기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뭐 취향이고 떠나서 유명인은 너무 잃을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파티 가면? 아니 근데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신분도 몰라. 네. 근데 사교를 한다. 그건 사교가 아니잖아. 다른 교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자, 이곳엔 다른 클럽과는 아주 다른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에 따른다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은 클럽에 가입할 수 있지만요. 트럼프, 또 만수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투자 쪽이 아닐까요? 투자 쪽에 있는. 아, 기부를 얼마 이상으로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기부. 네. 자, 다 아닙니다. 남다른 가입 조건이 존재하는 이 클럽은요. 투자 자산만 $1,000만, 한화 약 113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들의 모임 타이거 21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왜 만수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는 거죠? 자, 타이거 21의 가입 자격에 투자 자산 $1,000만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지만요. 이보다 중요한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이 클럽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자수성가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돈 내 번들만 인정하는구나. 1999년 거부 기업가였던 태양광 회사 C기업의 마이클 소넨펠트와 또 다른 기업가 리처드 라빈은요. 부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모임이 필요해. 자, 타이거 21의 설립자는 이 클럽 모임에서 금수저, 상속 부자를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상속자들에게는 더 배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 간에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로지 이 자수성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를 이뤄낸 사람들만 하는 동병상련이랄까요. 그래서 타이거 21 회원들은 서로를 진정한 동료, 친구로 생각하고요. 회원들 간에는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는 헌신적인 모임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 돈 내 번인 사람. 내 돈 내 번. 내 계좌는 내가 알잖아.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그 원인이 되지 뭐 그런 않을까 거 그게 제일 싶습니다. 본질적이겠죠. 자,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클럽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 클럽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무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투자 전략회의. 야, 이거는 가서 보고 싶다. 나 요즘에 A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10,000% 수익률 냈는데 내가 분석한 차트를 특별히 공개할게. 아, 진짜 우리끼리니까 공개하는 거야. 이건 정말 특급 정보인데 B 지역에 곧 좋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래. 또 이 클럽에서는 워낙 은밀한 황금 정보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시크릿. 서로 비밀을 철저히 엄수한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좀 특별한 모임이네요.
아무나 껴주지도 않고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분이네. 엄청 고급 정보들이네. 진짜. 전 세계 상위 1%들이 은밀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너도 나도 번호표 뽑고 대기한다는 특별한 사교 클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가입비만 15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7천만 원으로 후덜덜한 가격이지만요. 가입만 하면 내 몫의 땅을 제공, 그리고 1년에 한 번 나만을 위한 제품까지 제공됩니다. 아니, 어떤 취미를 하길래 그래? 이 땅을 준다는 게 특이한데. 상위 1%들의 고급 취미 클럽. 우리 회원은 와인 한 병에 깃든 생을 가질 수 있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와인 사교 클럽 나파밸리 리저브입니다. 나파밸리. 제가 이곳을 취재해봤더니 가입 조건은 탑 시크릿, 은밀한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고요. 알려진 회원은 축구 스타 베컴과 썬댄스 영화제 설립자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 그리고 우리나라 모 기업 오너도 이곳의 회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짜? 이들은 그냥 모여서 와인만 마시는 게 아니라요. 내 포도밭과 개인 와인 셀러는 기본. 미국 컬트 와인 명가죠. 할비 이스테이트의 와이너리에서 모든 와인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할비 이스테이트의 와인 메이킹 팀, 셀러 마스터, 라벨 디자이너 등 와인 장인들이 총출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포도 재배부터 수확, 양조 작업 등 와인 생산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 좀 많네. 그러네. 지금 재배 와인 라벨링까지. 상위 1%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큼한 귤 향을 원하세요? 아니면 향긋한 제스민 향은 어떠신가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내 취향에 맞게 나만의 와인 블렌드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럽 나파밸리 리저브의 스페셜 사빈 파파 한석준 2021년산 와. 나만의 라벨까지 제작 가능해서 대박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야. 오로지 나를 위한 나만의 와인이 탄생하는데요. 그리고 매년 10월 추수 시즌이 되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컬트 와인 명가 할비 이스테이트 소유의 지하 동굴 와인 저장소에 모여서요. 아이고. 할비 소속 셰프 군단이 제공하는 코스 요리도 즐기고 서로 만든 와인도 시음. 뿐만 아니라 와이너리에서 자선 행사를 통해 내가 만든 와인을 판매하고 기부도 하는 등 은밀하지만 근사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근사하네 진짜. 사실 그냥 와인만 먹고 즐기는 그런 모임인 줄 알았는데. 낭비가 없잖아. 네.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은밀한 엘리트 사교 클럽이 존재합니다. 이 클럽의 전신은 1904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뜻에 따라 창립됐는데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H그룹 일가 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도 회원이라는 이 사교 클럽, 바로 서울클럽입니다. 서울클럽이 뭐야? 아! 저기 남산 외등을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종 황제가 만든 건지 몰랐죠. 와 로얄 클럽이네. 그러네. 엘리트 클럽. 엘리트 클럽이네. 고종이 직접 사교 클럽을 만든 이유. 구한말 일제 침략으로 풍전 등화와 같았던 조선의 운명. 고종은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받아들이고자 했는데요. 이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 공사관들과 국내 개화파 정치인들의 교류를 추진, 일명 서울구락부 회원들을 위해 고종은 왕실 소유인 덕수궁내 왕실 도서관 중명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렇게 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사교 클럽 서울구락부를 중심으로 외국의 신진 문물이 조선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윌리엄, 서양에는 300척이 넘는 높이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요? 그 끝이 보이긴 하오? 올라가려면 다리 아프지 않소? 회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비하고도 기묘한 신세계, 서양 문물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선은 아직 옛날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초가집 외국은 많고. 막 고층 빌딩 올렸다고 하지, 큰 배 만들었다고 하지. 전기 그러니까 들어오지 뭐. 참 신기하고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자, 무려 117년 전 외국인과 내국인의 친목을 도모했던 서울구락부의 뜻을 이어받은 서울클럽은요. 1985년부터 현재 자리인 장충동의 터를 잡고요. 내외국인들의 사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있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엔 이 서울클럽이 엘리트 클럽이라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최초 가입비가 7,500만 원. 가입 후에도 매달 35만 원의 회원비를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가의 가입비보다 서울클럽이 더 프라이빗한 이유는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필수. 게다가 회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이 탈퇴해야 신규 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3, 4년은 기다려야 클럽 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클럽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 클럽의 범회원이었어요. 야, 범회원? 정확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는 옛날? 가족 회원이었던 거죠. 그 옛날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 저 안에 네.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았고요. 서울 특급 호텔 뷔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기사로 소개해드린 H그룹의 제2 회장님은 뵌 적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 네, 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왕 회장님이랑? 근데 왕 회장님 부럽다. 나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미국 주류 사회를 이끄는 명문 클럽으로요. 지역 사회나 국가와 관련해 뛰어난 업적과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켄터키 주지사와 국무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증서를 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류 활동하는 사교단체인 켄터키 커널입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들은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등 전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도 이 모임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적에 이제 공헌이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있으니까 명성을 꽤나 날리었던 분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겠네요. 자, 때는 2013년 2월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가슴 아픈 증언을 생생하게 정리한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 기록집 들리나요를 제작했는데요. 네. 들리나요? 그리고 일본이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구술 기록집 영문판인 Can You Hear Us 제작을 결정했고요. 그렇게 2015년 1월부터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지역의 대학 도서관, 한인 교포, 학자들에게 구술 기록집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판 구술 기록집 배포를 담당했던 미국의 한인 사회적 기업은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단순 전달 배송 방식이 아닌 각종 행사장에서 책을 직접 전달하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나 이 책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민간이 배포하는 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합동 연설이 계획돼 있던 당시 미국의 여야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구술 기록집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미국 여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사들과 정재계층에게 적극적인 배포가 필요한 실정. 미국 전역에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저희가 나서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다. 위안부 구술 기록집 배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선 이 단체가 바로 사교 클럽 켄터키 커널이었습니다. 야, 진짜 고마운 분들이. 아 근데 정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전 데스크는 아니지만 이건 1위 아, 같은데요. 이거 의미가 너무 좋고요. 켄터키 커널 펜실베니아 지부는 연례 행사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할 200여 명의 멤버들을 비롯 필라델피아 시장 선거 홍보 관계로 참여할 많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에게 위안부 구술 기록집을 배포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게 이들의 도움으로 배포된 영문판 위안부 구술 기록집은요,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환기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이런 게 정말 클럽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 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과 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C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내가 스스로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육성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통큰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이자 55조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레리 앨리스입니다. 그가 도시 육성 게임을 하는 장소는 바로 슈퍼리치들이 사랑한 휴양지 하와이. 레리 앨리스는 2012년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 섬의 98%를 통째로 구입했고요. 게다가 레리 앨리스는 이 섬을 오가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루루와 라나이 섬을 잇는 비행기가 있는 항공사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항공기를 산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샀어요. 참 별걸 다 사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산 목적은 100% 청정지역,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즉, 레리 앨리슨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도시를 라나이 섬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섬 구입이 완료되자마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전 수도 사업과 전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진짜 철학을 담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지금 섬을 산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전까지 신호등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라나이 섬의 도로가 정돈됐고요. 약국과 5성급 호텔 공공수영장, 라나이 섬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섬을 만들겠다는 레리 앨리슨의 거창하면서도 남다른 취미. 그가 꿈꾸는 도시가 완성되는 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대단하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나는 바다를 건넌다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진 CEO가 있습니다. 바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인데요. 이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평소에 도저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은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을 타고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데요. 이 모험의 절정이 꼭 바다를 건너는 거였던 겁니다. 아니, 어느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의 바다 건너기 기록을 살펴보면요. 첫 시작은 1985년 자신의 항공사 이름을 붙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항해는 요트가 전복되어 끝났지만요. 이듬해인 1986년에 종전의 세계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긴 3일 8시간 31분 만에 기어코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열기구. 1991년에 스케일을 더 키워서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무려 태평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2004년 세계 최초의 고속 수륙 양용 차량을 구입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을 1시간 40분 만에 건너며 종전의 세계 기록인 6시간을 깨기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뭔가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세계 최고 혹은 세계 신기록 이런 새로운 기록을 꼭 세운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평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성격은 물론 가능성이 보이면 주저없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리처드 브랜슨의 모험적인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 자신이 탈 요트나 열기구에 자신이 새로 창업한 회사 이름을 새겨 넣어서 깜짝 홍보 효과까지 노렸는데요. 아니 그럼 리차드 브랜슨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는 앞서 소개했던 지구에서 단 7명만 했다는 그 취미, 우주입니다. 2004년 우주를 왕복하는 여행사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리처드 브랜슨이 지난 10월 앞으로 6개월 내에 우주에 가겠다라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군요, 그냥. 세웠습니다. 내가 게다가 가겠다. 기한을 정했어요. 나 6개월 내에 갈 거야. 아 그래요? 그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그 열정 가득한 도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벨기에 6대 국왕 알베르 2세, 이집트의 왕 푸아드 2세, 모나코 왕자 레이니어 3세까지 전 세계 왕족들이 동문인 일명 왕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와. 왕족들이 다닌 이 학교는요. 1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사립 기숙학교 르 로제입니다. 르로즈. 이 르 로제를 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르 로제 시니어 스쿨의 1년 학비가 약 12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너무한다. 지금 손이 떨리는 손이. 손이 떨려. 아니, 뭐 1년에 1억을 넘게 받아. 1년에 1억 4천. 1억 4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니 스위스 물가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비싼 거예요? 자, 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학교를 자랑하는 이유. 이 르 로제는요. 학교의 환경, 혜택, 교육 수준까지 모두 탑 오브 탑 클래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르 로제 학생들은 계절마다 공부하는 캠퍼스가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제네바 호수 근처의 롤 캠퍼스, 겨울에는 규슈타트의 알파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데 골프장, 승마장, 요트, 콘서트 홀 등의 고급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VIP 레저 시설급이죠. 리조트 숙박비구나 완전. 이런 초호화 캠퍼스에서 누리는 스터디 라이프. 르 로제 학생의 일과를 살짝 살펴보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수업을 받고요. 4시부터 7시까지는 각자가 선택한 스포츠와 예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방과 후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황태자네, 황태자. 또한 르 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학생 수가 약 420명인데요. 교사는 120명입니다. 약 4대 1의 비율이죠. 과외네, 과외. 이런 대학보다 더 심하네. 이러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는 1대1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덕분에 르 로제 졸업생의 약 30%가 전 세계 상위 25개 명문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상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왕들의 학교 스위스 르 로제였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슈퍼리치들의 휴가지 선정. 제1의 조건은 바로 은밀하게 거대하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6대 국왕이죠.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몰디브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지에서 사용한 대여료만 약 2,3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뭘 빌렸길래 대여료만 320억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 달간 묵을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를 통으로, 그것도 한 채도 아닌 3채의 리조트를 전부 빌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철저히 자신만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리조트를 통으로 빌려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압둘라 국왕은 결국 휴가 내내 약 100명 이상의 경호원과 함께했습니다. 그 100명이 무겁겠네, 그죠? 그 경호원들이 묵을 그렇겠네. 방을 한 채는 병원용이네요. 그러네요. 돈, 권위, 명예 이런 거 1도 안 부러운 로열 패밀리들은요 무조건 초호화만 찾지 않습니다. 과연 왕족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휴가지는 어딜지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스웨덴 왕실에서 이 호텔에 초대되어 방문한 뒤엔요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매해 영순위 휴가지로 찾는다는 그곳 바로 스웨덴 유카스야르비에 위치한 아이스 호텔입니다. 외관은 그냥 평범한 이글루 같지만요 내부에 딱 들어서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왠지 엘사가 등장할 것만 같은 겨울왕국 그 자체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 원형극장을 본뜬 얼음극장부터 보드카-바, 레스토랑까지 온리 얼음으로만 깎아 만들었고요. 내부실을 전부 다요? 그렇습니다. 매해 색다른 테마로 꾸며지는 객실은요. 온방이 갤러리 그 자체인데요. 야, 요즘 같은 때 한번 어머. 가고 싶겠다 진짜. 저렇게 모든 장식, 테이블, 조각 전부 얼음입니다. 진짜 얼음이라고? 네. 저 등까지 얼음이야. 등도 얼음입니다. 난방하면 다 녹지 않아? 그 조명을 안 뜨거운 걸 쓴대요. 녹을까 봐.
얼음 침대 시트는 리얼 사슴 가죽으로 제작됐을 뿐 아니라 반드시 두툼한 파일럿 유니폼에 방한화 순롱 모자까지 아이스 호텔만의 공식 룩을 입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히 왕실의 애정과 보호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정판 호텔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 호텔에 있는 유카스 야르비를 휘감고 도는 톤강 얼음이 약 1m 정도 얼어붙으면요. 100여 명의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우르르 모여 대대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새로 짓기 시작해 완공되면 딱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4월까지만 리미티드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요. 왕가의 허니문 휴양지로 빠지지 않는 곳, 피지섬인데요. 지난해 스웨덴 왕자와 TV 리얼리티 쇼 출신의 모델 소피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와 더 유명해진 섬 라우살라입니다. 이곳의 엄격한 섬주인은 바로 에너지 음료 빨강 부울의 공동 창업자 나트리히 마테시츠 씨로요. 지난 2002년에 구입해 최고급 피지 7성급 리조트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후에 아무 여행객이나 받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섬 입장이 허가된 고객의 입출국 시간에 맞춰 라우살라행 경비행기가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라우살라로 들어오면 4km에 달하는 해변가에 덜렁 25개 빌라만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최고급 골프장뿐만 아니라 해변이 펼쳐진 곳에서 승마를, 바다에서는 세일링에 윈드서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섬 전체 둘이서만. 보고 싶다. 너무 이쁘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선정 2016 세계 최고의 억만장者리스트 1위.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넘사벽에 2위랑도 한참 차이 납니다. 그죠? 과연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부자는 어떤 휴가를 즐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궁금해요. 빌 게이츠의 휴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빌 게이츠 가족은요, 2014년 여름휴가 때 이탈리아 섬에서 고작 배 한 척으로 항해를 하면서 아주 소박한 자린고비 여행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대여한 이 배는요, 이 배입니다. 고작 말이죠. 승무원이 52명밖에 안 되고 테니스 코트, 수영장, 도서관, 극장 정도 있고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뭐 한 3,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요트입니다. 이 요트를 일주일에 약 500만 달러, 하나로 55억을 주고 대여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박이고 자린고비요? 라고 뒷목을 잡고 계시나요? 제가 자린고비라고 한 이유는요. 바로 휴가 중에 쓴 요트 대여비 500만 달러는 빌 게이츠의 총자산 하나로 약 83조 원에 고작 0.007%도 안 되는 그야말로 껌값이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10억 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7만 원 쓴 겁니다. 7만 원. 7만 원. 가족 휴가비. 그렇죠. 얼마나 소박합니까? 내가 10억이 있는데 여보, 여름휴가는 저 계곡으로 가. 기름값이 6만 원 나와. 기름은 채워와. 저 사람의 저 배를 빌린 것보다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훨씬 사치하는 거네. 사치지. 우리는 전 재산의 50%를 쓴. 그렇지. 그런 걸로 비율을 따지면은 검소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우, 난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새 기자들에게는 로망, 슈퍼리치들에게는 흔한 취미, 바로 요트 여행입니다. 하고 싶다. 멀면 안 되니까. 자, 사실 슈퍼리치들의 요트 안에는 휴양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슈퍼, 초호화 요트 탑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몸값 비싼 요트 1위로 알려져 있는 이 요트. 바로 티스토리 서프림인데요. 자, 이 요트의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요? 4조 9,87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조요? 45억 달러 정도 되겠죠. 자, 요트 한번 금으로 쭉 둘러볼까 하고 금과 백금 10만 킬로그램으로 실제로 발라버렸습니다. 금으로 발랐어요.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운석과 고대 티라노사우루스의 공룡 뼈를 사용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왜 붙이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요트의 주인은 누굴까요? 많은 이들이 말레이시아의 최고 값인 로버트 쿠오크로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요트는요. 자, 1조 2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이 요트는 스트리트 오브 모나코, 즉 모나코의 거리라는 뜻의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야, 모나코까지 갈 건 뭐 있냐? 내가 만들면 되지. 이렇게 모나코의 랜드마크인 몬테칼로 카지노, 호텔 드 파리, 카페 드 파리 등을 그대로 요트에 구현해내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개인 소장용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니 저 짓 하느니 모나코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귀찮은 거지. 그게 귀찮아서. 자, 마지막은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영국 프로축구팀 첼시가 던진 로만 아브라모치의 요트입니다. 저 보십시오. 거의 군함 아닙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요트가? 자, 이번에 요트 이름은 이클립스인데요. 초호화 객실과 수영장은 물론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요트가 스페셜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청 방해 장치와 사진 촬영 방해 레이저가 갖춰져 있고요. 심지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뭐? 요트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전쟁할 건가요? 자, 특히 실제로 공격을 당했을 때 탈출할 수 있도록 선체 하부에 잠수함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트를 군함으로 써요. 전 소중하니까요. 저 정도면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요트 가진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는 많이 하죠. 어디다 정박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정박비가 비싸죠. 정박비가 비싸고 유지비 매달 얼마씩. 1조 원짜리의 요트의 가격 경우에 연간 1,000억 원의 유지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슈퍼리치나 이걸 사는 거죠. 부산에서 요트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 아, 안에 슈퍼리치였나요? 저요? 네. 그냥 리치도 힘든데. 근데 그 갔는데 배멀미가 나가지고. 아니 근데 저런 슈퍼리치의 요트는 배멀미가 나지 않아. 아 정말? 흔들리지가 않는다. 아 정말로? 아예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설 뻔했잖아. 일단 3위에 올려봤네요. 슈퍼리치들의 초호화 먹방 여행. 뭐 먹을까? 아, 이게 1위 노렸던 기사인데. 어허. 독일의 철학자 포이어바가 말했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자, 최근 싱가포르의 한 레스토랑에서 러시아 다이아몬드 업체와 손잡고 어마어마한 외식 상품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게 한 끼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바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끼에 22억 원입니다. 일단 이 저녁 식사 헬리콥터를 타고 롤땡로이스를 타고요. 마침내 유람선을 타고 그렇게 도착한 장소는 바로 유명한 호텔이죠. 아. 마리나 베이 샌땡 호텔 57층에 위치한 레스토랑 세라 땡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리얼 초화 디너 타임인데요. 블링블링 다이아몬드가 팍 박혀준 럭셔리 젓가락으로 위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최고 식재료로 만든 요리 총 18가지 코스가 쉴 틈 없이 제공되고요. 초고가 샴페인과 와인이 총동원되는 초럭셔리 디너.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커피? 티라미수요. 바로 이겁니다. 뭐야? 네? 2.08캐럿의 블루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반지 준다고? 예, 이 다이아몬드를 손에 끼면 마침내 22억짜리 초 한 끼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특종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애프터, 오른쪽 비포인 거죠? 그렇죠.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아,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 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린은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소니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으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 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 1981년 인도 첸나이에 식당 사라바나 바삐를 열며 큰 성공을 거둔 피 라자고팔. 이후 인도 전역은 물론 뉴욕, 파리 등 전 세계 80여 개의 분점을 내면서 인도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성장했고요. 라자고팔은 인도 요식업계의 재벌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라자고팔에게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 한 여자의 마음만은 얻지 못했습니다. 라자고팔을 애타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 제바조티. 이제 완벽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아. 내 사랑을 받아줘. 죄송해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너를 위해 다이아몬드도 준비했어.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싫다고요. 단호박이네 단호박. 진짜? 철벽. 아무리 뭐 재벌로 이루어진 건 많았지만 사랑만큼 참 얻기 힘든가 봐요. 사람 마음은 돈으로 얻기 힘들죠. 그녀가 성공한 CEO 라자고팔을 거절한 이유. 전 남편이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아니야 순정남인 줄 알았잖아.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실 제바조티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수차례 고백을 거절했지만 라자고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집착했고요. 심지어 제바조티가 계속 자신을 거절하자 그녀의 남편과 가족을 협박하고 폭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아유 못났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면 저렇게까지 집착 안 해도 되지 않나? 왜 그랬지? 라자고팔이 유부녀인 제바조티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 이 여성과 결혼하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어이없게도 한 점성술사의 말을 듣고 더 높은 위치,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직원의 딸, 그것도 유부녀에게 끈질기게 집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01년 10월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직원들을 사주해 제바조티의 남편을 납치한 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분노할 사실은요. 라자고팔 역시 2명의 부인을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납치해서 남편을 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엽기적이다. 사랑으로 포장한 추악한 집착과 끝없는 욕심으로 죄 없는 이들을 희생시킨 외식 왕의 몰락.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바네.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베와 은두미소 만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만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 둘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베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호텔에서 만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밀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 배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만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정말. 할 말이 없다. (3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연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일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